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59년생이고요. 대구 사과의 고장이라는 반야울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본고 3학년 때 포항공단으로 취업을 나갔고, 그 이후로 회사원 생활을 방위산업체 근무하면서 군면대를 받았어요. 제 시집에 나오지만 제가 3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4세 때 아버지까지 돌아가셔서 저는 그때부터 삶과 죽음에 대해서 가장 유일한 제 삶의 화두였어요. 포항공단의 모 기업에 입사를 해서 한 10여 년 근무를 하다가 어떤 사건을 거치면서 서울 본사로 이제 전출해서 그게 1989년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 그 기업체 근무하다가 2000년부터 퇴직 후에 자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제가 83년도부터 그 포항 지역에 포항문학이라는 그 문예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작품 발표를 했고 85년에 시인지로 작품 발표하며 등단했습니다. 그리고 첫 시집은 1988년에 그리운 흙을 시인사에서 발간하고 그 이후로 근 20여 년간 제 생존의 그 여건 때문에 문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 그러니까 초반이겠죠. 제 두 번째 시집 낸 게 23년 만에 냈으니까요. 그러고 그 와중에 이제 제가 85년도에는 분단시대 문학동인을 같이 하게 됐고 우리문화연구회라는 문화운동에도 가담하면서 지역과 기업의 여주의 대상으로 찍혀서 아마 그때 구체적인 사건은 우리 포항 지역에서 아마 전국에서 처음이었을 겁니다. 민중시낭송회라는 그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 이후로 거기에 참여했던 주요 멤버들이 직장에서 경고받거나 퇴출당할 때 저는 해고 대신 서울로 전직당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이후에 89년부터 2000년 3월까지 제가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2000년부터 작년 말까지 기계 자영업 후에 작년 말로 폐업을 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상입니다. 80년대에 민중시 읽어도 정말 그런 억압을 받던 시절을 또 경험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역사적인 아픔인데요. 요 시집이요. 1988년에 나온 시집이에요. 표지가 정말 그 시절을 딱 대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시집을 이거랑 그리운 흙이랑 그 다음에 귀뚜라미 생포작전 이 시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마부, 저는 우리나라에 마부라는 직업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네. 영화에서만 봤고 그래서 그 직업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 시집 말들도 할 말이 많았다. 예, 말이라는 동물이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 그것도 좀 묘사를 해주셨어요. 네, 네. 예, 세월호 시도 그렇고 말에 대한 시도 그렇고요. 역사적 아픔의 상처를 좀 그대로 드러내셨는데 읽으면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특히 말에 대한 시는 어떻게 소재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필연적으로 저는 이제 제 출신 성분이 아버지가 마부이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버지와 내 가족사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은 먹고 있었는데 제 필력이 못 따라가서 그냥 묻어두고만 있었는데 이 마부를 갑자기 써야 되겠다고 덤벼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2011년에 이 귀뚜라미 생포작전이라는 두 번째 시집을 냈을 무렵에 지방 출장을 가서 작업 도중에
낙상사고를 겪어요. 제가 낙상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지방병원에서 안 돼갖고 서울로 실려오고 해가지고, 입원한 곳이 쉐브란스 병원이었는데, 거기 한 달간 입원해 있으면서,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면서 의사 선생님 말이 뇌 출혈, 뇌 속에 출혈이 생겨서 뇌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살면서 언젠가는 치매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치매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한 1년간 계속 약물 치료 받으면서, 이러다가 내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오면 내가 쓰고 싶었던 내 가족사 이야기, 지난 가족사 이야기를 다 잊어버리고 묻힐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세 번째 시집을 낼 원고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원고를 미루고 이 마부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부를 쓰기 시작한 게 한 4년 동안 썼는데 그 마부를 내고 나니까 주변에 저를 아껴주시는 여러분들의 호평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 좀 더 써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욕심을 내갖고 사실 원래는 계획이 없던 시집이었는데 말들도 할 말이 많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마부의 후속편인 셈입니다. 그래서 그 두 권으로 제 능력을 넘어서 내 지난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다 시집으로 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경마장 아니면은 말을 볼 곳이 없는데, 서울 시내에서도 말이 다니던 시절 이야기가 담겨져 있잖아요. 저는 좀 상상이 안 가요. 왜, 저도 옛날 사람인데, 자동차가 있었고, 버스 다니고, 뭐, 지하철 있고, 이런 서울 시절이었는데, 그 서울에도 말이 왜 다녔어요? 말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왕조 시대, 그러니까 조선조에서 우리 한국은 이제, 근대로 넘어올 때, 자발적인 근대가 아니고, 일제 식민지를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를 겪게 된 그 과정에, 그러니까 근대화가 되면서 이제, 자동차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마차는,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운송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말부터 해서, 식민지 시절 초기까지도 아마 해방 직후까지도 자동차가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이 마차가 다 운반을 했겠죠. 그러면은 우리 고장에, 특히나 일제 식민지 시절에 대구에 사과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수원이, 시초가 일본인들이 이제, 그 대구 시내에 과수원을 내기 시작했는데, 이 대구시가 팽창하면서 그 과수원들이 제 고향인 반야울로 다 옮겨져가지고, 이 반야울이라는 곳은, 금호강이 쭉 이제 그 지역을 끼고 흐릅니다. 그 금호강을 끼고, 바로 금호강 옆으로는 그 사과 농사가 되기 좋은 모래, 기반이 있는 땅입니다. 원래 사과가 그런 데에서 잘 되거든요. 그래서, 사과가 아주, 흥했는데, 그 사과를 대구에 있는 그 청가물 시장으로 옮겨 다니는 그 일을 마부들이 다 해냈습니다.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한 5살 때부터니까, 1964년대에서 한 70년대 초반 이때쯤으로 봅니다. 60년대에도 자동차가 아니라 말이 사과로 옮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제 어린 기억에 우리 동네 우리 동네 그 장제사집 아들은, 나들이 갈 때 늘 말을 타고 다녔어요. 자동차가 없으니까. 우리는 10,000원 내고 10분 타는 말 타봤는데, 불과 그런 큰 시대적 차이가 아닌데도 굉장히 단절됐네요. 많은 이야기가 회자되지 않으니까 아주 옛날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말에서 자동차로 그러면 이행되는 과정도 선생님은 잘 보셨겠네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말들을 또 훈련하는 과정?
그거는 상상을 잘 못했는데 말은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던가요? 이렇게 말들도 할 말이 많다 그러는데 예, 예, 사실, 이 제목은, 근대로 넘어오면서 우리 인간이, 인다운 대접을 못 받으면서, 노예처럼, 살아야 했던 게, 바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여 년 전이죠. 서구 같은, 근대화가 가장 빠른 서구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기까지 수많은 흑인 노예들이 인간이 아니라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말에 대해서 쓴 말들도 할 말이 많았던 이 시집의 맨 처음에 나온 시가 말의 역사인데, 네, 여기에 제가 언급한 미국이란 나라의 그 말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겠나 이런 것들을 제가 쓴 이유가 그 당시에 마차를 부리거나 말을 부리는 사람들이 다 노예였다고 생각하면 말의 숫자만큼 노예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목화밭에서 일하는 노예 빼고도. 그러니까 그만큼 차별,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았던, 인간 이하의 인간들이 존재하던 시절, 거기다가 인간적인,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적용될 수도 없던 시절,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저는 이제 말에 비유해서 쓴 겁니다. 미국의 말과 당나귀만 3,500만 마리였는데 작가님께서는 그 말의 기능, 그 다음에 뭐 화려한 말의 모습 이런 거에 초점을 안 맞추고 그 말이 길들여져서 일을 하는 그 채찍에 맞은 쏟은 피들 네. 그거를 또 보셨어요. 예, 한국의 말들도 그러면 그 시절에는 어떤 과정을 겪은 걸 보셨나요? 네, 저는 다행히도 사과를 실어 나르는 마차들을 눈만 뜨면 보는 그런 행운을 가졌는데, 마차란 것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화물, 짐을 실어 나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아마 이런 사과 고장에서 있었던 일, 이런 게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 그 당시에 서울역에서 있었던 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이렇게 극소수의 일부가 화물차가 나오기 전에 화물차 역할을 한 이사짐을 실어 나른다든가 화물차를 실어 나르는 그런 부분적인 역할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산업화가 확대되면서 그런 마차들이 집중적으로 필요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바로 이제 그렇게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 수요에 따라서 자동차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그 화물차가 도입되면서 마차들은 필연적으로 이제 사라지는 과정을 겪는 거죠. 작가님 아버님이 마부를 하셨잖아요. 네. 화물차가 생기면서 다른 직업으로 어떻게 전환하셨나요? 아버지께서 이제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생활력이 좀 없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부를 하게 되신 것도, 고향의 고모부, 재력이 있으신 고모부의 권유로 이제 하셨는데, 하고 5, 6년 지나니까 이제 화물차가 경운기가 들어오고, 화물차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마땅히 농사 이런 걸로는 먹고 살기가 힘든 시절이니까, 집에 돌아오신 시어머니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육속간, 그러니까 이제 요즘으로 치면 식육점이죠. 고기를 파는 식육점, 정육점. 네. 예. 정육점을 차렸는데, 그래서 정육점 차려서 한 4, 5년 하시다가 그것도 전문적인 상업적인 식견이 없다 보니까 그냥 별로, 돈도 벌지 못하고 그것도 폐업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죠. 예. 이 마부라는 시집 뒤쪽에 보면 선생님의 성장 과정이 조금 쓰여 있는 걸 봤는데요. 소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이렇게 굴곡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어린 시절은 어머니가 세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예, 죄송스럽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공식적으로는 제가 이제 세 분이라고 이거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머니, 새로 돌으신 어머니께서, 그 당시에는 우리 집안에, 우리 일가들이, 삶의 어떤 공공한 상황이 닥치면, 묻고 하던 전속 무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당의 이야기가 나는 어머니가 셋이 될 팔자인데, 세 번째 엄마를 정하지 않으면, 새로 거르신 새어머니도 죽는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전속 무당이 있으시던 대구 빈민가 동산 위에 있던 집까지 나를 데리고 가서 그 무당을 어머니로 삼은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걸 믿고 그렇게 예. 또 그래서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런가요? 예, 내가 우스운 이야기가 그 당시에 그 무당이 내 어머니가 되면서 나한테 주신 그 수저 한 벌이 있어요. 그 수저 한 벌을 잃어버리면은 안 된다고 철석같이 이렇게 경고를 하셔가지고 내가 20살 될 때까지 그 수저를 갖고 다녔어요. 아, 지금은요? 제가 결혼하면서 이제 장모님이 그 수저를 다시 사주셨는데, 그 수저하고 바꿨죠. 장모님이 계시니까 장모님 또 또 네, 어머님이시니까. 네. 오래 간직하셨네요, 그래도. 네. 실제로.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두 번째 어머니가 살아계신 거고, 네. 원래 친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신 네,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시를 쓰셨어요. 근데 이 시집들이 보통 시집이 아니라 실천문학에서 나오고 시인시선에서 나오고 시작시인선에서 나오고 시를 대표하는 최고의 출판사들에 다 시집을 내셨는데 어떻게 시를 또 쓰셨나요? 제가 공식적으로 문학에 관해서 누구에게서 배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저는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글을 쓰지 않으면, 내 자신을, 험악한, 세파 속에서 지켜내기가 참 벅차다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당시에 아버지가 제가 14살 때 돌아가셨는데, 중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저는, 완전히 허무주의에 빠졌는데, 과연 이 세상을 내 혼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고민하면서 그 어린 마음에 내가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택한 것이 문학 서적과, 종교.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별의별 종교를 다 접해봤습니다. 많은 종교를 예. 골고루 믿어두자. 예. 지금은 한 종교이신가요? 여기저기에 좋다니까 다 다녀본 거죠. 네. 이해됩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시집을 보면요. 본인의 감정도 많이 서술을 하셨지만 역사적인 지식도 상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어떤 책을 많이 읽으시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제가 이 문학을 전문적으로 누구에게서 공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글을 쓰고 종교에 심취하다 보니까 내가 종교가 필요할 때는 종교 관련 서적을 읽고, 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문학과 관련된 서적을 제가 찾아서 읽고, 그 외에 저는, 나는 살면서 내가 다닌 학벌이라고는, 내가 직접 19살 때부터 부닥쳐서 살아낸 현실 그 자체가 나의 대학인 셈입니다. 삶이 그냥 시가 됐는데요. 말의 역사라는 시를 읽으면서 말의 역사도 슬프구나, 한국 사람의 역사도 슬픈데 지금의 말은 그러면 행복한가? 또 말이 행복한 적이 있었던가?
그래서 말에 대해서 저는 관광지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역사적인 시를 읽으니까 선생님은 말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예, 제가 말을 택한 것은 이제 단순히 제 아버지가 마부였기 때문에 아버지 이야기를 꼭 써야 되겠다 하고 택한 것이 말 이야기고요. 그리고 제 어린 그 경험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동물 또는 대상이니까. 근데 저는 성장하면서 근본적으로 제가 갖게 된 사상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명주의자입니다, 저는. 인간이라는 종도 우리 이 우주 창조라는 빅뱅 이후에 우연히 적자 생존해서 진화해서 신의 권한에 접근하면서 위태롭게 충돌하기도 하는 지배자적 위치에 있지만 모든 생명의 존귀함은 평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역사에 동원된 말의 희생을 통해서 무수한 생명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인간 문명의 구조에 대한 실상과 과연 인간적인 이 존재 방식이 어떠한 방향으로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반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명 중심에서 기계 또는 AI 중심의 미래 사회에는 과거의 인간적인 인간성 상실이라는 위기에 봉착할 것이고 그때가 오면 저의 이 마부와 관련된 두 권의 시집 같은 인간적인 그 향수를 그리워하는 때가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쓰게 됐습니다. 지금은 역사적으로 인간과 아주 밀접해 있지 않지만 과거에는 손이 대주고 발이 대주고 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는데 그때 그 말의 고통도 이렇게 시집에 남겨주셨으니까 말의 고생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부라는 시집에서 마부의 아들이라는 시가 있었어요. 네. 예, 그 말의 고통을 어린 시절부터 보신 건가요? 네, 주로 이제 제가 가족 관계가 위로 누님이 셋이 있고 제가 외동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41에 제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소중한 아들이라고 생각하셔서 마부 생활을 하시는 동안 늘 마차 옆에 저를 태우고 다니시거나 그 마부 관련 일을 하실 때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저한테는 그게 큰 이제 자산이 되는 거죠. 어머니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면 보통 가족이 뭐 사망을 하거나 이제 돌아가시면 1년, 2년, 3년 애도의 시간을 거쳐서 어느 정도 극복이 된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지금도 어머니라는 말에는 가슴이 떨려온다. 10년, 20년 이런 세월이 지나도 또 결혼을 하시고 또 자녀가 생기고 종교가 있고 동료가 있고 직업이 있고 계속 뭔가를 가져도 왜 어머니라는 말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생기나요?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제 삶의 가장 중심적인 화두는 어머니가 아닐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 들어온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3살 이후 아버지 혼자서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자식들 제대로 건사하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14살 이후는 저는 완전한 고아가 됐겠죠. 그래서, 그나마, 그런, 고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신 것만 해도, 제가 충분히 보상해 드려야 될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친어머니 생각이 나거나, 갈등이 있거나, 뭐, 새엄마라서 뭐 이런, 좀 투정? 네. 그런 거는 없이 잘 넘어가셨나요? 근데 소년 그거는, 시절에는 어떤 감정이셨어요?
처음부터 저도 이렇게 어머니께 효도해야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진 않았어요. 무수한 갈등과 고민의 그 성장 과정 속에서 거쳤는데, 오죽했으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어머니 구박을 못 견디겠다 하던 시절에는 그 문학 작품으로 읽어본 중에서 김동리 선생의 그 등신불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등신불이 대신 그 주인공을 보면 계모 어머니의 그 구박을 견디지 못하고 나와서 혼자서 새로운 길을 찾던 끝에 스스로 수양을 하면서 자기 몸에 기름을 부어서 부처가 되는 그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소설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그 결심을 했느냐 하면, 저렇게 그 몸에 기름을 부어가면서 붕대로 감아가면서 그런 고통을 참아가면서 등신불이 되는 노력의 반만을 그 계모 어머니한테 바치면, 반만이라도 바치면 아무리 마음이 나쁜 계모 어머니도 천선해서 새로운 마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를 모시는 것을 택하지, 나는 그 어머니를 박차고 떠나는 등신불이 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중국의 요순임금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예. 순임금님도 계모에 약간 구박이 있었는데, 예. 극진한 아들의 노력으로 네. 잘 됐다. 예. 선생님이 꼭 요순임금님 같으세요. 제가 그래서 10대 때 여기저기 종교에 들락거리다가 이때 이제 가톨릭에 귀의를 했는데, 네. 그 가톨릭에 귀의해서 성모 어머니를 만나면서 모든 인간관계는 내 사랑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내 사랑이 지극하면 어떤 벽도 다 허물 수 있고 감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얻었죠. 낳아주신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새어머니와의 갈등은 그래도 어머니라고 붙들고 싶었고, 네. 또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까봐 또 무당 어머니를 모시고, 네. 또 정신적인 어머니 성모 마리아님을 또 믿으시고, 많은 어머니 부자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거대한 밥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저는 밥을 맨날 안 먹는다고 엄마한테 네. 혼났는데, 네. 이거는 정반대의 시더라고요. 예. 어떤 의미예요? 뭘 상징하나요? 예, 그 시에 나오는 그 거대한 밥이란 제목은, 제 직업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업체에서부터 쭉, 제가 필연적으로 이제 우연히 전공하게 된 게 크라샷라는 기계인데요. 그게 뭐 하는 기계냐 하면, 거대한 암석을 이제, 발파를 통해서 줄여주면, 그걸 그다음부터는 크라샤라는 기계를 통해서 건축용 골재와 모래를 만드는 기계입니다. 기계 수리를 해주는 업이 이제 최근 20년간 제 직업이었는데요. 기계 정비를 해주러 현장 가면 그 도중일 때는 그 무수한 설비들이 그 원석, 깨기 전에 돌을 원석이라고 합니다. 그 원석을 또 쉽게 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밥이 잘 들어간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우리 인간이 먹고 살고자 하는 욕망 자체의 뿌리가 그 밥을 구하고자 하는 데서 모든 갈등과 충돌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세 개의 비유에서 쓴 겁니다. 그게 또 길이 잘 돌아가야지 밥도 잘 먹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밥이 또 우리 밥상에 밥까지 올라오는 과정을 겪죠. 귀뚜라미 생포작전이라는 시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사랑과 귀뚜라미와 가을을 정말
이거 시다.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내셨어요. 그래서 이 시를 한번 낭독해 주실 수 있는가? 이거는 정말 독자분들께 소개하고 싶어요. 귀뚜라미 생포작전.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남은 여름마저 몰아내려고 열어둔 창문 사이로 귀뚜라미 한 마리 아장아장 거실 안으로 뛰어든다. 그냥 두면 누구의 발에 압사당할지 알 수 없으므로 밖으로 돌려보내자고 생포하기로 하는데 그는 남의 속도 모른 채 붙잡히지 않으려고 잽싸게 애타게 달아난다. 이런 것이 짝사랑일 것이다. 그냥 콱 움켜잡기는 쉬운데 소나기 속으로 귀하게 모시자니 어렵다. 지금 그를 생포하는 것은 이 가을을 다 생포하는 것이므로 사력을 다해 따라다니다가 손안에 모시는 행운을 잡았는데 혹시나 저를 해치는 손길일까 버둥대는 몸짓 고이 풀밭에 내려놓는다. 이 가을을 고스란히 내려놓는다. 와, 가장 행복했던 일은 뭐예요? 아버지가 마부까지 해가면서 가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해 주셨지만 자식들은 가장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첫 번째 삶의 목표가 나는 가정을 꾸려도 자식들은 절대로 고난에 휩쓸리지 않게 내가 막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로지 그거 한 생각으로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했죠. 열심히 일한 결과 그래도 다행스럽게 아무것도 없던 무의 상황에서 그나마 내 가족들이 최소한의 그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 와중에 그 아내가 큰 역할을 하고 나의 큰 기둥이 되었는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아내가 치매가 왔어요. 내가 40년 동안 기계를 고쳐서 한 번도 고치지 못한 기계가 없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 아내의 병만은 내가 꼭 고쳐내겠다 이런 각오로 얼마 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또 따고 작년 말로 그래서 공부하신 거예요? 작년 말로 내가 하던 사업도 다 폐업하고 오로지 이제 아내를 챙기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는 참입니다. 그러셨군요. 몰랐습니다. 고치실 거예요. 예. 저는 다른 사람은 못해도 저는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집니다. 저는 제가 들은 옛 이야기 중에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마음 자체가 용의 눈을 그려내겠다는 마음으로 붓을 들고 화폭에 덤벼야지 그나마 쥐의 눈이라도 그린다고 그랬거든요. 그 마음으로 저는 아내의 병을 내가 꼭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예. 선생님 마음이 시네요. 시는 배워서 쓰는 게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좋은 시와 좋은 작가와의 만남은 언제나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고요. 어릴 때 엄마랑 시 낭송 주고받았던 기억도 나고요. 앞으로 시를 더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는 수천 년을 내려온 인간의 교양 있는 몸짓이고 표현입니다. 그럼 교양이 사라질수록 다툼도 많아지고 미움도 많아지니까 시를 읽고 사랑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시와 함께 보내야겠습니다. 네, 좋은 고맙습니다. 시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랏빛으로 물든 하늘 쓸쓸한 바람에 더욱 시려오는 밤내 맘에 새겨진 익숙한 기억들이 다시